바깥에 쓰기. 자, 지금부터 초당적 정치개혁 연설토론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위한 대구 현장 토론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초당적 정치개혁 연설 토론회는 국민의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들이 함께 정당 간에 하는 건 아니고 그 정당 소속 의원들 총 46분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거입니다. 여기에 지역위원장 분들을 세 분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약 5차례에 걸쳐서 토론을 진행해 왔습니다. 중간에 국정감사가 있어서 한 달 반 정도를 쉬다가요. 국정감사 끝나고 다시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감사 이후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주 현장 토론을 오늘은 대구에서 현장 토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정치개혁 연속 토론은 초당적으로 각 당의 이해관계나 각 당의 노선을 떠나서 정치개혁에 대한 여러 정당들의 공통의 비전, 공통의 의지 이런 것들을 좀 모아보자. 정당만이 아니라 우리 현장에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이대로 이 정치는 안 된다. 이런 가득 찬 민심이 있습니다. 이 민심을 담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광주와 대구 현장 토론회는 그동안에 현역 의원들 중심으로 토론회를 진행하다가 각 지역의 원외위원장들이 함께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개혁의 큰 흐름이 좀 더 확대되고 강해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무엇보다도 광주와 대구의 토론회는 현장의 토론회입니다. 여의도에서 우리가 정치 개혁을 외치고 정치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건 정말 많이 해왔는데 사실은 그 원래 에너지의 뿌리는 현장에 있는 것이고 또 특히나 우리 대구, 광주 이 지역에 특히 정치개혁을 영원하는 이 승자독식 정치로 인해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그런 지역에 이런 생생한 현장의 모습을 담아낼 수 있다는 데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소리를 담아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정치개혁을 성사시키자. 이번에 정치개혁 못하면 정말 정치 그만 각오로 한번 미쳐보자. 이런 의지를 가지면서 우리 의원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오늘 토론회가 뜻깊은 토론회가 열리게 됐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국민 의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니다. 없나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국기를 생각하시면 국기에 대해 국내 바로 자,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죠. 자,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함께 참석해 주신 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은 다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특히나 국회에서 이 정치개혁을 입법으로 결정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의원님들을 소개하면서 그 책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님 모십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님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이탄희는 지역에서 많이 들려요. 이탄희는 그 지역과 정치계에 대한 의지가 높은 걸로 느껴지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다음 임기의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님. 그 다음에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님. 그 다음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님. 양정숙 의원님도 무소속이시긴 한데 이 정치계에 대해서 오랫동안 같은 공감을 해주시고, 또 오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선거법 개정안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를 맡아주실 우리 이소영 대구대 국제학 관계학과 교수님. 자, 그러면 앞에 세팅을 하나는 어떻게 하죠? 세팅을 하기 앞서서 우리 앞에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정개특위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법과 정당법, 지구당 부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와 관련된 개혁 법안을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연석 토론을 같이 하고 있는 김영배 의원님, 이탄희 의원님, 그리고 오늘 못 오셨지만 국민의힘의 최영도 의원님, 김병욱 의원님 아니에요? 저희지 않습니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 정개특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정개특위 위원님들 중심으로 이 토론회가 시작이 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정개특위가 사실은 우리 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입법을 진행해야 될 그런 책임 주역들입니다. 그분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시고요. 정개특위의 남윤인순 위원장님이 계십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 우리 현장 토론회를 축하하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축사 동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또 그때 일정이 있어서 동영상으로 함께 해주신다고 연락이 왔는데, 먼저 그 동영상 축사를 듣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승전 60 정치국법에 대한 토론회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입니다.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은 무려 49명의 여야 국회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야가 함께 정치개혁을 연속적으로 심도 깊게 토론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매우 크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자는 모든 것을 도축하고 패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선거 제도 속에서 안정적인 정부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통한 대통령제 보완, 중대선거구제, 다양한 정당 진입을 위한 연동형 공약별 비례대표제들이 논의되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속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개특위에서 활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보지 못해 송가당 말씀드립니다. 지난주 광주 토론회에 이어 오늘 대구 토론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활발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리 정대팀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정치개혁에 대해서 관심 갖고 추진을 해서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 이 여야 의원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사실은 매번 국회 열릴 때마다 이렇게 정개특위가 열리고 선거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또 토론회가 열리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안 됐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저도 이제 그만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뭐가 달라져야 된다. 근데 그 달라지는 게 뭐냐? 저는 대구 경북이 나서면 좀 된다고 봅니다. 이게 돈 많은 사람이 몸을 판다고 실제로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데서 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해결됩니다. 여의도에서는 몇 사람 의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자기 기득권 혹은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선거 앞두게 되면 또 그렇게 관성으로 가게 되는데 도저히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런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는 우리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광주에서 한 번 하고 대구에서 한 번 했는데 지난번 광주에서도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여야를 넘어서서 저는 그때 국민의힘에 있는 지역위원장들만 와서 막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우리 민주당 쪽 분들도 이대로는 이거 선거 아니다 이거. 이런 선거 그만하자. 이런 게 거의 이렇게 막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뜻 있는 유권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뜻이 모아지는데 그 출발점은 저는 대구하고 경북입니다. 그동안에 뭐 선거하고 색깔은 달랐지만 이 승자 독식 타파에 대해서는 대구 경북이 손잡고 한번 대한민국 역사를 만들어보자. 이게 이번 선장 토론의 취지입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오늘 토론회를 기점으로 해서 승자 독식 정치 타파 이 큰 흐름을 함께 만들어가지고 제 앞장서 주시고 저희들 열심히 또 뒤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회를 하기 앞서서 오늘 토론회 발제기 토론을 해주실 분들과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 위원장님들 함께 기념사진 하나 찍겠습니다. 인증샷. 선거 목록이 됩니다. 이게. 자, 함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들은 앞에 서셔가지고 발제하세요. 발제와 토론. 서대부터 시작해서 대구 지역 토론회는 거의 우리 이인선 의원님이 준비를 다 하신 셈이어서 우리 이인선 의원님께서 수고하신 박수와 함께 이인선 의원님 한번 인사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주말이라서 아마 굉장히 힘든 대구 길을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환영하고요. 이 장소가 동대구역 가까이 있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 장소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귀한 일을 일부러 대구까지 찾아오셔서 우리 김용민 의원이나 김영배 의원이나 김정민 의원이나 이탄 의원 가까이 국회에서 많이 뵙는 의원인데 다시 여기서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양정수 의원님은 행사 때마다 가까이서 늘 인사를 하고 있고요. 저는 뭐 여러분 아시기에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지만 간 지가 6개월밖에 안 돼서 여기 계신 국회의원들은 잘 따라다닙니다. 길을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제 정치개혁이라는 데 가서 아침에 새벽에 공부하는 데 가서 도대체 저도 사실은 6개월 전이지만 무소속한테 2번이나 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아픔이 있고 이렇게 갔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정치적인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생각했고요. 특히 우리 대구의 강민구 우리 위원장님, 인민위원장 명예는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소 또 미리 어제 와서 이렇게
점검하고 하면서 또 우리 대구에 오신 외지에서 오신 우리 분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고요. 원래 이 시간이 조금 밀렸습니다. 11월 우리가 앞에 이 2주 전에 하려고 했다가 이태원 참사가 있고 하면서도 좀 밀리고 이래서 지금 오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마침 우리 당에 우리 진구당의 당원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를 해서 토론을 못하고 좀 지켜보다가 저는 또 우리 당원 교육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귀한 결과가 또 국회에서 앉아서 같이 협의하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발제해 주신 이소영 교수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또 발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발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국회에서는 경북대학교 교수님이 와서 발제를 했어요. 그게 의외로 우리 대구 경북이 이런 용드림은 참 많은데 구현되지는 않지만 지난번에 경북대학교 교수님 와셨다 그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유익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지금 이제 3시 반 가까이 됐는데요. 이소연 교수님께서 발제를 한 20분 해주시고 그리고 4분 토론자분이 계십니다. 4분 토론자분이 한 7분 정도씩 토론을 해주시면 되게 20분, 30분 정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40분 정도는 우리 이 플로어에 있는 우리 참석자 여러분들 자유롭게 손들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 갖도록 했고요. 그래서 4시 전에, 아니구나, 5시 전에는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4시 반까지 예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지난번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늦어도 5시 전에 끝내도록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소영 교수님께서 승자독식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이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이소영이라고 합니다. 승자독식 정치 극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정치가 지금 이제 남한만의 정부 수립 이후에 치명적으로 가졌던 큰 과제이고 그 과제를 사실 조금씩 우리가 좀 발전시켜 왔지만 그렇다 아직까지도 너무나 갈 길이 먼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토론 한 번으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여기에 사활을 걸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한 번의 정치개혁으로 될 문제는 아닐 거다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향을 잡아가고 개혁의 방향을 잡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꼭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뜻 있는 모임을 또 의원님들끼리 하시고 또 이렇게 현장까지 같이 의견을 들으러 이런 모임 기회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사실은 어느 정도 길이로 발표한다라는 걸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준비한 발표는 길이가 좀 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들 발제문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짧게 줄여서 20분 정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승자독식 정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이기는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는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이긴다는 것이 노력이죠. 근데 이긴다는 것이 노력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이기는 것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한 방법으로 이기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치는 정책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을 쓰러뜨려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정권 획득을 위한 제로섬 게임이라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지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를 당하면 너무 부담이 크고 정권을 획득하면 보상이 너무 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잃어버리면은 막 당하는 느낌만 들다가 정권을 딱 가져가면 복수
추구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이건 사생결단의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결과로 우리 사회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치적 부족주의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치적 부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부족은 어떤 겁니까? 다른 부족으로 우리 부족을 지키는 것 말고는 목표가 없어요. 우리 부족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족과 다른 부족을 완전히 나누고 무조건 이기는 것, 싸워서 이기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 것만.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는 갈등 관계이고, 갈등을 통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관계이고, 그래서 감정적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토론이 불가능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 시기에 미국에 딱 이름만 들으면, 정치학자들 간에 딱 이름만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정치 거물학자들이 15명이 아주 얇은 논문을 하나를 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용어를 썼냐면, 이제 미국 정치가 이렇게 양극화된 정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만, 양극화된 정치가 종파주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순위파, 시아파와 같은 종파주의.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지킨다 차원이 아니라 다른 집단은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옳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딱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정당화가 됩니다. 어떠한 행동이라. 그래서 반대 정당 지지자들하고는 뭐 데이트도 안 하고 서로 같은 말도 섞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파주의 유권자들은 어떠한 정책을, 좋은 정책을 갖다 놔도 반대 정당에게는 절대 투표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뭐 좋은 정책을, 전체 유권자에게 좋은 정책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종파에만 유리한 정책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보니까 그럼 이런 게 어디서 오느냐? 우리 사회가 일반 유권자들이 이런 종파성을 가지게 되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느냐라고 보니까 그 원인은 정치인이더라고요. 정치 엘리트들이 나뉘어져서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이렇게 일단 종파주의, 부족주의 이런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합니다. 굉장히 유리하게 정치 구도에서. 그래서 반민주적인 수단,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나쁜 수단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고도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다 찍어주는 그런 선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부의 진짜 정책 기능을 약화될 수밖에 없고 이게 전혀 제대로 이제 정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문제는 정치 엘리트들한테 유리하니까. 여기 의원님들도 당협위원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유리한 이런 구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유권자들 동원하기 너무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구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문제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 전 대통령이 이제 2017년에 뉴욕타임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투영이 될 것 같습니다. 부족주의가 포용적 국가주의를 대체하고 있다. 포용적 국가주의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족을 자랑스러워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라는 큰 공동체를 더 포용한다는 거죠. 그러나 부족주의 상황에서는 분노가 이성을 누르고 노여움이 옳은 길을 알지 못하게 하며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된다. 이게 너무 우리 사회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서 정치 갈등 수준이라는 엄청난 갈등 수준을 가지는데요. 최근에 이제 OECD 27개국 갈등 인식 정책 유권자들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여기 우리는 헝가리 다음으로 2위입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2위죠. 그런데 3위하고도 차이가 크게 나는 우리 사회에서 유권자들이 인식하는 갈등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제도 하나 고친다고 해서 고쳐지는 건 아니겠죠. 정치 문화나 정치 엘리트들의 그 태도도 바뀌어야 되고 시민성도 굉장히 좀 제고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과제가 있겠습니다만 그 제도적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한국 사회가 승자도시 정치를 가지고 있는 가장 그 제도적 기반, 가장 큰 제도적 기반은 아무래도 강력한 대통령제, 너무 강력한 대통령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강력한 대통령제가 좀 그렇지 않게 억압적으로 쓰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의 성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대 양당 중심의 양당제다. 여기 양당의 의원님들 와 계시는데 당협위원장님도 와 계시고 하는데 네네 고대 양당을 그러니까 이거는 고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민주적인 정당 공천, 그다음에 중앙 중심, 지방 정치가 없다. 너무 모든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뭐 강력한 대통령제 하에서 집권 여당은 대통령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양당 기반, 고대 양당 기반 양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집권당 한편 먹고 야당 한편 먹고 그냥 대결 구도로 가는 거죠. 대결이 안 되면 장외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입니다. 지역구들은 경쟁이 없어요. 그죠? 양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되는 상황에서 특히 대구나 광주 같은 데도 그렇습니다만 집 토끼를 단속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 공천, 지도부 중심의 폐쇄적인 그런 공천 상황에서 내가 찍소리도 못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사실 안 그런 의원님들도 많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정당 단합도가 너무 높은 거죠. 다른 정당이 찬성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의견을 내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국민들은 봅니다. 그래서 의원들은 공천 경쟁이라는 거. 정당 중심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 경쟁이라는 것이 기반에 깔려서 그냥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앙 정치가 중앙으로 완전히 집중이 되다 보니까 지방 정치도 전부 다 중앙화가 되고 생활 정치, 그러니까 일반 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삶에서. 그래서 생활 정치는 없어지고 권력이 중앙 집권화되고 그러니까 승자가 한 승자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 참여 제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팬덤 정치에 대한 우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팬덤을 어떻게 없앱니까? 너 팬 하지마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팬덤 같이 강성 지지자들도 있고 좀 옅은 지지자들도 있고 뭐 특별히 어떤 정치인을 또는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내가 정책을 위해서 목소리 낼 사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층위의 지지자 그룹이나 아니면 정치 참여자들이 있을 때 정치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시민 참여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도를 이제 어떻게 개혁해야 되냐, 요게 이제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짧게 나가겠습니다. 일단 대통령 권력 집중 문제는 아무래도 헌법 개정하고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선거제도 개혁을 이제 뭐 중선거구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실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의원들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의원 수를 줄이는 거,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거, 약간 줄이는 거는 조금 현실적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팍 의원 수를 줄여버리는 거는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 그럼 그거는 헌법 개정보다 훨씬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 확대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 의원 정수 줄이기가 힘드니까 의원 정수 확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려고 한다면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정당한 근거들을 국민에게 계속 설득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민들에게. 이런 설득이 하나도 없는 채로 사실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비례대표가 있어야 되냐 하고 한번 물어보시면 비례대표 뭐 하는 건데 내가 뽑는 것도 아닌데
다 지역구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필요성도 모르는 이 국민들, 우리 그런 교육을 전혀 안 시켜요. 비례대표에 대한.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유권자들에게 심지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하고, 그것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47석밖에 안 되는 비례대표제를 30석은 준연동형, 30석은 또 병립형, 막 그러면서 다 됐는데 또다시 계산하고, 이런 제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의가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이거부터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혁은 국민과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의원이 우리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얼마나 의원 1인당 국민의 숫자가 적은 나라인지 이런 것들도 설득을 하고, 그런 설득의 과정도 함께 가면서 비례대표도 함께 늘려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례대표 확대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다양한 세력이 정당 정치에 정치 과정에서 함께 한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정치의 어떤 양극화 현상, 그러니까 혐오하고 배제하는 정치, 승자 독식의 정치를 없애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확대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비례대표 확대가 지금 당장 비례대표 100명, 120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의원 정수를 차근차근 늘려가는 것과 함께 가면서 비례대표를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장기적 프로젝트 하에서 비례대표를 향해서 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당장 2024년을 위한 선거도 선거법 개정을 빨리 해서 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한 상태에서 선거를 해야 된다, 투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주 정치 전략적인, 아주 당략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 이상한 이름들 거기에서 탈피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게 아니라 과감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선거구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중선거구제를 하면서 제가 보니까 지역구 의원 정수를 확 줄이자.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중선거구제를 할 때는 이론적으로는 지역의 대표성, 지역 책임성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현실적으로 정치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인지도가 낮은 정치 시민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선거구 여러 명을 뽑으니까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여러 명을 뽑기 때문에 너무 선거구가 커져가지고 돈도 훨씬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아는 사람,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뽑기 싫어합니다. 거기다가 이런 쓰러져가는 지금 소멸되어가는 농촌지역 이런 때는 거의 어마어마한 거대 선거구가 형성이 되는 거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소선거구제의 지역 대표성을 잘 지켜나가면서 비례대표제를 확대해갈 때 번역별 비례대표제나 이런 걸 하면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역주의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정치적 개선을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비례대표제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들이 비례대표제가 뭐길래 우리 대표도 아닌 사람들을 왜 이렇게 뽑아야 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 대한 굉장히 많은 캠페인과 교육이 있어야 되고요. 그와 동시에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어떤 민주화, 공천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바로 다당제 국회가 되는 거죠. 비례대표제 여러 양당이 아닌 다른 정당에서 들어오니까. 근데 그걸 과연 이 양당 국회의원들께서 참아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죠. 그죠? 한 5, 6명 들어온 정이나 5, 6명 이 정도면은 내가 어느 정도 참아내겠지만 참아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선거에서 위성정당 만들어 보시는 거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참아낼 수 있는가? 저는 약간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다당제 국회가 될 때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다당제 국회, 대통령제와 다당제 국회가 함께 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너무 힘들게 정책 교착 상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우리가 실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권당이 사실 다른 정당과 적극적으로 연합 정치를 하게 될 때 배제의 정치를 탈피할 수 있다라는 대통령 대선 표절 투표제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당제 국회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당제라서 우리 정당에서 이성을 뺏기는 걸 두려워하면서 정치 개혁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당 민주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권력이 위로 다 모아지면 집권당은 사실 뭐 대통령에게 권력이 모아지고 그래서 공천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민주화를 위한 밑바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밑바닥은 정당으로 봐서는 지구당이 실질적으로 부활을 해야 된다. 예전에 지구당이 가졌던 굉장히 정치 부패도 많고 너무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없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해서 다시 지구당 부활을 안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새로운 지구당의 어떤 모델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당원이나 지역 유권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정치를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또 위에 다 모든 권력은 위로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어떤 현역 의원 중심의 또는 지역 패권 정당 중심의 정치를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구당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이 동시에 또 그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각 정당별로 시민 참여가 가능한 개방형 플랫폼을 빨리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금 이따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먼저 이제 지구당 부활과 함께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공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것이 최근에 나오는 것이 팬덤 정치입니다. 당원을 너무 많이 해놨더니 팬덤이 권리당원으로 다 들어와가지고 또 동원이 되고 이런 정치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완전 국민 참여 경선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그 심도 있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아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팬덤이 만약에 해서 국민을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간다라고 했을 때 그런 팬덤이 없어지냐? 아닙니다. 팬덤은 또 다른 방식으로 또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그 참여 플랫폼을 확대를 하는 것이 주로 이루어져야지 팬덤 정치를 여기서 막고 또 여기서 삐져나가면 저기서 막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가 왜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오픈 프라이머리 다 오픈해놨습니다. 전부 다 오픈해놨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당원의 역할은 없어지고 전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정당 정치가 약화되는 미국 정치의 굉장히 큰 문제가 미국 정당이 너무 강하게 국회 내에서는 보이는 것 같지만 풀뿌리에는 정당이 하나도 없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정당 민주화를 아래로부터의 공천 강화에 대한 어떤 논의가 지금 또 이제 토론자들께서도 하시겠지만 그것과 동시에 시민을 어느 정도 개방해야 되냐. 21세기에 완전히 시민 개방을 막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시민 어떻게 개방해야 되는가를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공천의 민주성을 반드시 법으로 만들어라. 공천할 때마다 바뀌는 룰. 그 룰이 어느 정도 조금씩 바뀌는 그 여지는 가질 수 있지만 너무나 확확 바뀌고 내가 4년 내내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일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다 꽂히는 전략 공천으로 그냥 내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누가 정치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법제화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제가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거에 더 많이 보이는데요. 지역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들이 힘이 너무 큽니다.
너무 많은 것 다 좌우해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의원까지도 지역구 의원들이 또는 위원장들이 대의원의 반 이상을 추천해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지구당이 구할 때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래로부터 하나하나를 뭐가 아래로부터 하지 않는가, 뭐가 지금 내려 꽂히고 있는가를 먼저 보시고 그렇게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프라이머리 여러 변호사 방식 공천 계신 때도 이런 거는 조금 강론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지방 정치를 강화해야 된다. 지역의 현안, 우리가 삶에서는 사실은 유권자들에게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 건 지역의 삶의 현안들입니다. 근데 그 지역 현안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중앙의 뭔가 투쟁적인 갈등적 정치에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거 이런 것이 반드시 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역 정당이라는 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데 지역 정당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정치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해야지 효능감이 있는 거지 정치라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국회의원끼리 싸우는 거다라고 인식하면 효능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효능감이 있기 위해서는 정치가 직접적인 나의 현안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제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거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안에서 정치적 경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경쟁이 부활할 때 더욱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이 없이 단순히 그냥 선거제도 그냥 바꾼다고 절대 정치개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젊은이들도 충분히 나갈 수 있도록 선거 비용을 보전해주는 그 비율도 훨씬 낮춰가지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생활 정치에 적어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훨씬 많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초의회 지금 기초의회 의원은 사실 진짜 해도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실제로 공천 제도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지역구 의원이 그냥 임명하는 그런 방식, 선택하는 방식이잖아요. 이런 것이 너무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삶의 그 풀뿌리 민주주의, 생활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 문제도 굉장히 사실 많은 문제가 선거구 쪼개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국회에서 조금 실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민 정치 참여라는 건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민주주의 다양성 보고서라는 전 세계적인 보고서를 보면요. 한국은 사실 뭐 제도적 민주주의나 이런 것도 다 되어 있는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요. 한국에서 모자란 게 바로 참여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 막 광화문 광장에 매주 나가고 막 너무너무 참여 많이 하는데 어떻게 참여 민주주의가 없을까?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비제도적 참여, 그러니까 나와서 고함 지르고 댓글에 욕하고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국회에 가서 정책을 제안하는 그 플랫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보니까 정책 제안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동의하나 안 하나 그 누르는 거 하나 있고 이래요. 아니 국회의원들께서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께서 얼마나 SNS 많이 하세요. SNS도 많이 하시고 지지자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왜 토론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책을 제안하고 시민이 직접 토론하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정치인들도 하고 모자관들도 할 수 있고 그런 플랫폼이 계속해서 굴러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나라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하지 못하는 거. 지자체들은 하는데 국회는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이제 청년의 그
그 정치 참여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시민의회라든지 청년의회라든지 그게 한 번 딱 법제화됐다고 해서 그대로 가라는 거 없거든요. 이건 실험이기 때문에 우리 정치도 충분히 이런 정도는 실험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내려와서 아까 지역정당 위한 정당 그 설립 요건 완화뿐만이 아니라 주민자치회 기본적으로 지역의 내 생활 공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치의 영역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법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확대해야 된다. 정말 주민 참여 예산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쥐꼬리만 하는 걸 가지고 그냥 전부 다 그냥 형식만 갖추는 이런 방식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 개정이 될 때는 국민 발안을 지금 많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저는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 정치 교육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정치 교육을 하지 않은 채로 국회의원이 법 만들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정치 교육을 막 이야기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선관위에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냥 정치 교육이 내려꽂는 교육이라는 거예요. 선관위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아십니까? 정책에 기반해서 선거해야 됩니다. 아니 정책에 기반해서 선거할 여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정책에 기반해서 선거해야 되나요? 할 수가 있나요? 그죠? 그런 비현실적이거나 또는 그냥 알려주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직접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굉장히 다른 나라는 진짜 정말 지난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걸 만든 나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교육이 아무거나 그냥 교육부에서 정치교육 시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교육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진보와 보수 또 다른 세력들 간에 정치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고 어떠한 정도까지 시켜야 되는지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카드를 조금씩 던졌는데요. 제일 문제는 이런 거대한 기득권 포기를 해야 되는 제도개혁이기 때문에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 정치개혁을 위한 토론회 모임을 주관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못 느끼고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의원들도 국회의원들도 정치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정치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하고 하는 거다. 국민은 모른 채로 국민에게 충분한 소통이 없는 채로 제도만 바꾸는 건 절대로 개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그건 그냥 당리당략의 정치 야합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것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교육의 시스템, 정치를 이해하고 고급 정치를 우리가 질 높은 정치를 하기 위한 교육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플랫폼이 구축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좀 더 선진적인 그런 정치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이서영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정치의 거의 모든 문제를 다 망라를 해주셨는데요. 저걸 다 우리가 풀어나가면 대한민국이 정말 대한민국 선진국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 중에서 우리가 이제 뭘 먼저 돌파하고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고 이제 그 네 분 토론자분들께서 나오셔서 함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상을 좀 발제자분도 같이 이제 앞에 나오시면 해주세요. 시간이 4시간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4분 토론자분께서 7분씩 시간을 잘
홍석주 의원님 먼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치개혁 토론 참석하신 이 방송들 특별히 또 참석하신 이승환 교수님 또 일부에 내려오신 김영규의 김영민은 그리고 이단희 정말 말씀을 주셨죠. 이소희 교수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저도 100% 찬동을 하면서 저희 생각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정치 개혁은 현재 어떤 한국 정치 상황의 어떤 문제점을 이제 최대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원론적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지만 강론에 가서는 항상 많이 좀 부딪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원론적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우리 이소희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것 중심으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헌법 시스템은 결국은 시장이든 정치든 경쟁을 전제로 알고 있습니다. 경쟁 시스템이 당 내외에 강화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런 당 내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천 말씀도 하셨고 한데 이 문제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과연 정했을 때 헌법에서 정한 정당의 자율성과의 충돌 문제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될지 참 우리들은 면도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심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있는 거고 김은교 의원님도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서 지구당 부활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특히 당내 어떤 정치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 외의 어떤 경쟁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저는 정당법을 좀 손을 봐서 결국은 중소정당의 어떤 정치 시장 진입을 좀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5개 시도당을 각각의 1000명 이상의 어떤 당원을 규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치 시장의 진입을 상대적으로 좀 어렵게 하면서 양당 정당의 고착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당의 진입을 좀 더 쉽게 하도록 정당법 개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지금 오늘도 중요한 승자 독식의 어떤 문제, 특별히 또 각 지역별로 특정 정당이 장악된 이런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문제인데 그런 면에서 중대선거 논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소영 교수님 생각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중대선거구로 됐을 때는 결국 정치 시민의 어떤 참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된 많은 어떤 선거 비용의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부가적인 문제가 저도 25년 공무원 생활하다가 정치를 해보니까 굉장히 실제 정치 현장에서 중대선거구에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많이 좀 노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안으로 이소영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독일식 정당 명부제에 의한 소선거제 기반을 둔 비례 대표성을 좀 강화를 좀 해서 그 비례 의원들 중에서 지역 할당제를 더욱더 강화를 해야 된다. 옆에 계신 임미애 위원장님이나 강민구 위원장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민주당이 활동하기 힘든 외국에서 예를 들면 경북에서 지역 할당에 의한 어떤 비례 의원으로 저는 진출을 하도록 저는 많이 하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특정 지역의 어떤 정당 어떤 것을 많이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국회의원의 어떤 정수 문제는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과연 국민 이 나라에서 참 어려움 중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를 저는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지금 선거구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표의 등가성으로 인해서 헌재에서 과거에는 3대1로 했다가 가장 최근에 2014년도 헌재 결정에서는 2대1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갈수록 지방 소멸되는 시대에 계속해서 지방은 국회의원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런 것들이 예산 배분에 있어서 더 불리한 어떤 그런 상황으로 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앞으로 이 인구 비례로 얘기하는데 우리 단일제 국가, 단원제 국가인 대한민국은 국회의원이 인구에 의한 지역민도 대표하지만 또 지역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할 때 수도권과 어떤 지방의 선거구제 백정을 할 때는 특별히 이 문제로 접근을 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오는 김병호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포항 울릉의 김병호입니다. 제가 사실 고향 포항이지만 지금 대구에서 대학을 나오고 정치를 좀 시작한 곳이 이곳이라 대구나 포항이나 떠나봅니다만 제 진짜 고향 같은 곳이고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을 원하는 자리에 제가 후보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소영 교수님 발제를 잘 들었고요. 이런 저거 기차 타고 오면서 막 좀 정리를 했는데 보고 얘기를 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소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신가독식 정치의 결과로 이런 정치의 동파주의나 부족주의 나타난다 했는데 저도 100번 동의하고요. 이 정치의 동파주의, 부족주의 이 말을 패거리 정치다, 팬덤 정치다 이렇게 치환해도 의미상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팬덤 정치가 정치적 상대주의, 다원주의를 운영하고 있고 오히려 이런 혐오를 숙주 삼아서 분열과 갈등을 보장하고 심화시키고 이편 내편 갈라치기로 권력을 또 자기 권력을 획득하고 확장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 못되고 고약한 말로 상대를 찌르고 넘어뜨리는 이런 터프가이들과 당의 지도자가 되고 정치 지도자가 되는 이런 이 정쟁 유발, 대결 유발 이런 정치를 지금 우리가 좀 빨리 끝내는 게 정치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소영 교수님이 발전 우리 정치의 문제가 사실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선진 민주 국가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이런 게 또 미디어의 또 발달에 따른 또 정치적인 현상이 같기도 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정보나 지식 이런 게 전달하고 생성해서 전달되는 창구가 오프라인 공간 아니면 지면이나 신문이거나 아니면 공중파거나 이 정도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지금 여기도 다 수많은 개인화된 미디어가 지금 저희를 찍고 있듯이 여기서 생성되는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아주 소규모만 있는 곳에서 생성되는 정보나 지식도 이런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한대로 이렇게 전파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확정 편향적인 그런 정보를 취득해서 그거 자기가 믿고 싶은 만 믿고 하고 싶은 만 하게 되는 그런 또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정치의 의사표현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아서 또 본인의 정치 권력을 또 유지하고 확장하고 싶은 목표가 또 정치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정치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이 소규모의 하지만 강한 주장을 하는 소수의 팬덤 정치에 기대서 가는 좀 그런 부작용이 미디어 때문에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극복하려면 정말 이 선한 의지, 개인의 의지에만 이렇게 맡겨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정말 손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이 개인화된 미디어에 끌려다니면서 분들하고 파편화된 이 편협된 주장이 우리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나라를 또 이게 외진 곳으로 끌게 되는 이런 좀 부작용이 계속 반복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가 이 포용이 아닌 대립을 아닌 대립을 넘어서가지고 타자나 상대에 대한 증오, 혐오를 보장하는 이런 정치구조 타파가 너무 절실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소영 교수님께서 정당 정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우리 이소영 교수가 말씀하신 동파주의나 부족주의 저도 그 팬덤 정치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배치되는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그 강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이 사실 팬덤 정치의 중요한 구성원들이세요,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 그 당원권, 각 당의 핵심 당원들의 목소리, 그분들 당원권을 더 키워주자는 건 팬덤 정치를 더 강화시켜주자는 거하고 또 사실 비슷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약간 모순되는 이런 정당 정치를 대입제 방어해서 당원권을 조정했다, 더 확대시켰다는 말과 이 부족주의 정치적 이 동파주의 아니 팬덤 정치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는 말 사이에 있는 이 간격을 어떻게 배울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주요 정당은 당원권보다는 국민에게 당권을 저는 돌려주는, 오히려 국민의 당원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정당이 문을 열어야 된다. 대신 그럼 당원은 뭐냐? 돈 내는 당원들은 그럼 왜 다른 걸 안 줘야 되냐? 저는 그 당원들은 이런 정치를 구현하는 이 정당이라는 플랫폼을 유지하고 이 키워가는 데서 자긍심을 얻고 보람을 얻어야 되지, 이 안에서 내 목소리만 관철해서 내 목소리가 관철되지 않으면 이 당은 나쁜 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걸 좀 이 당원들과 국민들 사이에 이런 의견의 차이라든가 이 당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이 전체 국민들이 좀 편협한 아니면 좀 한정적인 좀 특별한 의사를 전체 국민의 것으로 좀 넓힐 수 있는 당, 이런 걸 막달리 우리 당이 정당, 특히 주요 정당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당이 지금 개딸 정당 아니면 무슨 뭐였던 아까 태극기 정당, 예. 이 말이 제가 한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사실 한계가 뻔합니다. 지금 같은 이런 정말 매일매일 총 안 들고 총칼만 안 들었지 이런 중세보다 더 험한 이런 개싸움판 정치를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모적이고요, 생산적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까지 국가 권력이라는 게 고대 그 신이 모든 걸 독점하고 있다가 그걸 왕이 가져가고 그 권력을, 그 왕이 가진 권력을 귀족이나 시민들이 가져갔고 그걸 다시 온 국민에게 이렇게 그 권력을 나눠주는 이런 인류의 그 정치 발전, 권력 정치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정당의 이 발전사도 과거에 총재라고 하면 제왕적 총재라고 해서 총재가 모든 걸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총재 밑에 당 3에 있어서 사무총장 대변인 원내 총무가 있어서 총재가 당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전체 전국에서 총재를 뽑는 당원 해봐야 몇백 명 안 됐어요. 그러니까 총재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평생 그 당의 주인이 되고 오너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당을 지금 그나마 총재를 없애고, 그 총재를 없앤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2002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회창 총재,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제왕적 총재라고 비판하면서 당을 독선적으로 제왕적으로 운영한다고 비판하면서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각 당에 있던 총재나 자리에서 이름이 없어졌어요. 그게 대표와 최고위원으로 집단 지도체로 넘어가게 되고, 또 그 2004년도에 또 2002년도에 뭐 차택이 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면서 한나라당 역풍을 받아서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괴멸 직전에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우리 한나라당에서 누굴 찾았냐? 이회창 대통령 후보를 제왕적이라 독선적이라 가장 크게 비판하고 착각까지 해서 대구 시민들이 그때 우리 당원들이 배신자로 했던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당시 국회의원을 다시 우리 당의 당대표로 추대하다시피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로 세웠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또 뭘 했냐면 당에 가진 걸 모든 걸 내놓았어요. 당사도 없애버리고 그 당대표가 가진 권한 상당 부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괴멸 직전에 우리 당을 128세인가 그때 선전했죠. 조교 살려놨고 또 그렇게 17대 국회가 다시 원구성이 됐고 박근혜 그때 당대표가 뭘 했냐면 원내대표를 만들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원내대표는 원내 총무였고 총재가 임명하다 임명직이었단 말이에요. 사무총장보다 한급 위치였고요. 그런데 그 당의 박근혜 당대표가 17대 국회에서 자신 당대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원내대표가 반꼭 따라서 나눠줘서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당의 권한 자체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총재가 가지고 있던 걸 더 많은 당원들이 나눠주고 지금은 더 많은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도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들어오게 만든 이 과정이 저는 우리나라 정당 민주주의 발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원권을 더 강화시켜주자. 이건 저는 오히려 더 정당주의 역행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민주주의 정당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 핵심 당원들이 우리 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모든 걸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좀 더 많은 국민들, 다수 대중들이 우리 각 당의 주요 정당에 의사 결정을 할 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그게 그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의 뭐 후보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뭐 수용이 되어야지만 이런 우리가 현재 있는 이런 팬덤 정치의 문제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개혁이라는 말이 너무 혁명적인 변화를 요구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는 무변하거나 현상 고착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대안을 찾아 절충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비례대표자라는 게 솔직히 부정적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비례대표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 공정성이 있냐, 형평성이 있냐, 그걸 누가 당대표가 뭔데 네 맘대로 비례대표 30명을 임명을 하느냐라고 더 많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비례대표를 줄이고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아까 전에 우리 홍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방의 지역의 대표성이 인구 감소 때문에 커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선들이 많다 보니까 의원들이 자율성이 없어요. 공천에 맨날 좌주자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각 시도별로 미국이 약간 주라는 개념 차이를 도입을 해가지고 경기도도 인구가 많은 경기도도 인구가 적은 전남이든 똑같은 수에 저는 우리가 만약 야원제를 도입할 수 있다면 똑같은 수의 상원 의원제를 두도록 해서 그 경기도도 뭐 2명, 3명 똑같이 뽑고 전남도 2명, 3명 상원을 똑같이 뽑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세종하고 제주가 적다거나 인구가 적다고 하면 그건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해서 지역의 대표성도 확보하고 의회의 자율성, 공익성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같은 경우에도 저는 2인, 3인까지는 모르겠는데 4인, 5인까지 되면 오히려 제도가 변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1대 국회 때도 뭐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뭐 이런 정당들 그 위성 비례 정당이 나타나가지고 이 뭐 비례대표 그 여동의 비례대표의 취지를 다 퇴색시키는 그 오히려 거꾸로 가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서 과거에도 민정당, 민한당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4인, 5인 중대선거구제 했을 때 이런 주요 정당이 위성 정당이 득세해서 오히려 정의랑 노선을 손해보는 제대로 된 3당이 더 손해보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우리 정은천 의원도 말씀하신 대로 속표율제, 이중후보 등록제를 도입을 해서 현재 그 소선거구제를 보완하는 게 차라리 좀 더 바람직하고 또 점진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5년 단임제 87년 체제로 더 이상 우리 이 다원화된 개방화된 사회에서 이 모든 걸 대통령이 다 걱정하고 있지만 모든 걸 대통령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통령이 그걸 다 책임을 질 수 없어요. 모든 일을. 그런 전지전능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플라톤이 말한 철인이 존재할 수도 없고 있다고 치더라도 그리스에서는 가능했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좀 더 편안하고 여유있게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개헌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좋겠지만 공권형으로 그게 안 된다면 지금 있는 세기총리제를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만들어서 국회가 추천하든 아니면 집권당이 추천하든 그래서 실질적인 책임총리제를 구현하는 게 또 하나의 권력 분산의 방법이 아닌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꼭 필요한 게 그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 청와대에서 나와서 용산에 가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용산이 대통령실의 최종 목적지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이 아니라 세동으로 가야 됩니다. 국회도 지금 세동에 본원을 만들고 있는데요. 본원 있고 본원 있고 이런 이중구조로 이 검사니까 이중구조가 저는 오히려 더 혼란과 비용도 더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예 세종을 다 가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국회고 청와대고 과거에 헌법재판소가 전국대전 운운하면 생존수도 위원을 결정하는 건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고요. 우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모든 권력을 지방으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대법원 같은 경우는 지금 개헌하지 않아도 지방으로 이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지역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부산은 해양수도라 그러고 뭐 저기 우리 광주는 본화수도라 그러는데 대구는 어떤 그런 위상이 없어요. 대구 경북과 상징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구에 우리 대법원을 이전해서 대구 경북 지역을 사법수도로서 그런 또 상징성을 주어서 이 지역에 또 새로운 균형 있게 충청도는 행정수도, 대구는 사법수도, 부산은 해양수도, 광주는 또 문화수도 이런 식으로 각 지역 권역을 개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뒤에 우리 플로어에서 일단 좀 토론을 해주셔야 되니까 토론자분들 가능한 한 7분으로 맞춰주시고요. 윤예 위원장이 토론해 주시죠.
저희 둘은 좀 의견을 좀 나누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구 위원장님 저희 앉아서 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로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 얘기되는 김에 지방선거제도와 관련된 제도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앞에 앉아 계신 김영배 의원님이 정기특위의 제2소위 위원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소위 위원님이 앉아 계시고 또 법학과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끝까지 앉아서 저희를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매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만 돌아서면 지방선거 꽃입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사자들이 국회의원이 아닌 관계로 법을 고쳐야 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다 보니 그들이 내는 목소리가 한 번도 주목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참에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조금 드리는 것이 이후에 강민구 위원장님이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그렇게 좀 역할을 나누겠습니다. 아까 발제해 주신 교수님 자료집에 보면은 기초의 선거구 획정 제도 개선을 통해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와 지방정치에 중앙 집중하는 강제라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선거구 획정을 할 수 있는 획정위원회의 구성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 하면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시민단체나 지역 주민들이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게리맨더링식이 아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공직선거법 24조 3항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 바꿔주기를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요, 이 공직선거법 26조 1항과 2항에 보면은 실제로 도의원의 선거구의 정수가 1인으로 되어 있고요. 시군의원의 선거구 정수가 2인에서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에서 4인으로 되어 있는 이 숫자를 바꿔주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의 의미가 전혀 지방자치제에서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희가요, 이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가 68.9%, 경북이 30.9%, 전라북도 61.1%, 전남 47.2%, 강북 55%. 이게 뭐냐면 무투표 당선 비율입니다. 광역의회 무투표 당선 비율입니다. 도의원은 선거구당 한 명을 뽑는다고 1이라고도 숫자가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무투표 당선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기초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정말 현실적으로 의미 없는 제도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북의 12개 군에서는요, 경북이 전체 23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 12개 군에서는 비례 선거 제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과 같은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16년이 흘렀지만 단 한 번도 12개 군의 사람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 투표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72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제도는 바뀌었지만 그 제도 하에서, 바뀐 제도 하에서 선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민의를 왜곡하는 제도라면 이 제도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직선거법에 26조 1항과 2항에 되어 있는 기초의원 선거제도에 관한 선거제도 바꿔야 된다는 주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2항에 있는 도의원 선거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도의원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위헌성을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와 비교해 본다면 멸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정치인을 키워내는데 가장 밑에서 해야 되는 게 기초의회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키워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키워냈다 하더라도 도의원 선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의원 선거에서 어찌어찌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지역구도 하에서는 국회
지방 정치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선거제도 역시 저는 중대선거구역을 바꿔줄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저희가 선거제도를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제도 바꿔서 제가 배지 한번 달아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이 제도 바꾸지 않으면요 지방 정치 살아나지 않습니다. 지방 살릴 수 없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모두 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제도 바꾸자고 얘기하는 거고 그 출발점인 기초의원과 도의원 선거제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저 논의되는 김에 이것까지 함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서는요. 지방선거와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번 선거에서 저희가 얻은 정당 득표율입니다. 경북도에서 광역정당 득표율이 저희가 19.04%입니다. 그런데 경북도 의회에 저희가 차지하고 있는 의석 비율은 61명 중에서 단 2석입니다. 의석수 비율로 따지면 3.27%입니다. 기초 정당 득표율은 22.02%입니다. 그런데 의석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10.4%입니다. 다른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득표율만큼 의석수를 배정해달라는 걸 요구합니다.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돼서는 우리 강민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득표만큼 의석수를 배정해달라는 겁니다. 누구 표는 살아있고 내 표는 죽어있는 선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도지사 선거에 나갔을 때 22%가량을 얻었는데 길에 가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한테 오셔서 귓속말로 저 찍었습니다. 응원합니다. 저는 그 얘기 들을 때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찍은 후보가 당선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의원 선거, 단체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저는 이렇게 민의가 왜곡되어 있다면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김용배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저는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이고 싶은 건 뭐냐면 비례대표제를 번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법에는 지역구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비례대표제에 동시에 명단을 올릴 수 없도록 법에서 막고 있습니다. 이거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비례번호를 개방형으로 해주시고 그 번호 중에 어느 한 부분은 출마한 사람들이 후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이른바 소위 석패율제라고도 불리는 이렇게 명부를 개방형으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석수 늘리는 문제예요. 국민적 정서에서 이거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야말로 국회의원들께서 책임지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자꾸 소멸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선거제도 개혁하면서 소선거구제로 가자고 얘기를 하면 실제로 지방의 의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대표성은 누가 당부하겠습니까? 그러니 의석수 그냥 두고 지방의 대표성을 살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방의 목소리를 국회 내에서 내고 싶다면 당연히 의석수 늘려야 됩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경상북도 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그야말로 G20국가 선진국 반열에 오는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필요한 정치 개혁인가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역대 총선 결과입니다. 저희가 17대부터 해서 쭉 평균을 내보면 이제 평균 25.11%에 이를 정도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스러운게 여겨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얻은 득표율만큼. 그리고 선거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한테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강민구 위원장님께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저는 그 유인물을 좀 많이 준비했는데 유인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무역회관 대회실에 아주 굉장한 대구에서는 흔치 않은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제가 여기 대구에서 영국의정에서 태어나서 50년 이상 살고 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하고 민주당 국회의원이 같이 앉았는 거 대구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 하여튼 오늘 와주신 김종민 의원님, 김정규 의원님하고 이탄희 의원님, 홍석준 의원님, 그리고 이인선 의원님, 그리고 양정수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저는 그 말씀대로 현재 그 국회에서 국회의원 중심으로 발의되고 있는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대안으로 하고 있는 내용하고 특별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TK하고 구울경 5개 영남 5개 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의 현재 우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19년 그 국회 패스트 트랙에 의해서 지역구는 225석을 하고 미래는 75석 한다고 했는데 그게 뒤집어져서 지금 현재 253석 47석의 비례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역 감정 뿌리도 못 뽑고 계속 아까 그 대구대 교수님이 하는 더 위너 택시로 이긴 사람이 몰빵으로 다 갖고 가는 이런 제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대구에서 한다고 우리 대구시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권태금 의원이 또 와주셨고 영천의 이영수 위원장 또 와주셔서 저희들은 벌써 5개 시도당끼리 엄청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못 찾아가도 우리 정 안 되면 민주당 지도부에 가서 우리 연자농성이라도 하자 하는 이런 결기를 갖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날짜를 보면 지난 9월 1일 김두관 의원께서 허대만법이라고 발의했습니다. 여기 토론자로 나오신 김병욱 의원님의 지역구인 황남하고 울릉 출신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선거에 7번 나왔는데 모두 들었습니다. 뭐 그분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준다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왔는데 민주당 한다고 한 번도 안 받아들였어요. 여기 또 그 후임자 김상원 우리 지역 위원장 또 와 계신데 저한테 이런 말을 어디 했어요. 저한테 이랬어요. 제가요 거대만하고 울산 참 그 포항에 과명이하고 붙었는데 과명이한테 제가 집히다. 이런 자조적인 말씀을 쓴웃음을 지었는 거 그대만 동지가 생각이 나거든요. 진짜 상당히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거를 저희들 민주당에서는 허대만법이라고 해서 비례 우리 47석 오타가 있습니다. 47석이 돼서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서울 그리고 경기 인천 강원 부산 울산 경남 호남 대구 경북 충청 이렇게 나눠서 비례에서 배분하는 대로 권역별 독일식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라고 안을 발의했고 우리 국회 도서관에서도 토론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에는 이상민 의원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비례대표제를 배도하는 정치개혁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이 안은 300석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의석을 47에서 157석으로 대폭 늘린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배 의원께서 지난 11월 18일에 전국 권역 다시 6개로 나누시고 나눠가지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2대로 조정하고 지역구를 253에서 220으로 줄이고 비례를 47에서 110석으로 늘린다. 그러려면은 총원수가 300에서 330석으로 느는데 이 비용은 국회의원 수 늘면은 또 비용 많이 나가지 않느냐 하는 국민의 반정서를 생각해서 예산은 그대로 동결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안도 내놓으셨습니다. 이 모든 안들이 선대로처 지역주의를 파악했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오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사실 9대에서 12대까지는 또 달리 운영됐거든요.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2명씩 뽑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우리 대구에서도 한병철 의원이 우리 그 민주당 달고 당선되는 거 기억나시죠? 예, 그랬을 때가 이제 9대 때는 지역구 184석이고 전국구 92석, 10대 때는 지역구 154석에 국민의힘이 유신회라고 해가지고 77석, 11대 때는 184석 전국구 92석, 12대 때는 지역구 184석에 전국구 92석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상당히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TV 나올 때는 열심히 싸우는데 돌아서서는 양당끼리 저녁도 먹고 막걸리도 한 잔씩 먹는다 이랬는데 제가 국회의원이 안 돼가 모르겠는데 이탄희 의원님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막걸리 한 잔씩 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이게 소선거구제의 병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확실한 생각입니다. 우리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번에 그 지도부가 구성됐는데 우리 최고위원들도 지방 사람이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그 동서의 갈등을 시대를 벗어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입니다. 비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줄어들고 안 그래도 우리 경상도 말로 알라 놓잖아요. 0.8이면 조만간 0.8명 이래 되면 우리 5천만 명이 무너져서 심각한 사태가 도래하는데 이런 거를 떠나서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선거법 개정은 확실히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한번 여러 자료를 우리 시당 당직자한테 부탁해서 했더만 2014년에 승자 독식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모색에서 시뮬레이션 technique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를 2인, 3인, 4인 선거구로 나누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3쪽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2인 선거구 하면, 이게 김병국 의원님 2인 선거구 하면 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게 잘 안 되고 3인, 4인까지 돼야 호남에서도 다른 독식하는 당 말고 경쟁 정당이 나오고 대구 경북에서도 나온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5인을 선출하게 되면은 전남에서도 10명 중에 민주당은 8석, 국민의힘은 2석, 그리고 대구를 3개 근역으로 나누면 국회의원 대구가 12명인데 국민의힘은 9석, 민주당 3석을 갖고 온다는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도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석패율제라고 지난 총선 2016년 총선부터 이렇게 아쉽게 떨어진 지역구의 3분의 1 밑으로 득표한 정당에 대해서는 아쉽게 떨어진 사람을 비례 후보로 아까 말했는 것처럼 지역구도 등록하고 비례도 등록해서 비례로 구제해주자는 이런 석패율제도 있는데 이 말은 최근에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저는 국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도 이 소선거구제는 지역구를 고쳐가해서 대한민국 발전을 저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라고 될 것이라고 두 대통령께서도 예언하시고 상당히 추진을 많이 하셨던 법입니다. 조금 아까 그 홍석준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이거는 정당법 개정으로 서울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 광역시에 5개 시도당을 둬야 된다는 이 정당법에 중앙당이 서울에 둬야 된다는 요 문구 하나만 삭제를 해도 대구 붙으면은 대구당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말씀을 꺼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예,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소속 국회의원 수도 이렇게 쭉 적어놨는데요. 이렇습니다. 이제는 저희들 그 대구 시당하고 민주당 시당과 경북 도당, 부울경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저게 특위위원장까지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모임을 갖고 우리가 이번에 안 바꾸면은 정말 못 바꾼다라는 처절한 심정을 갖고 도저히 안 되면 삭발이라고 하자.
상관은 정개특위위원장부터 하자. 일감성 농담 섞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말씀드리고 싶다. 자, 민주당과 국민의 의지 문제인데요. 이게 쭉 보니까 민주당은 좀 이렇게 진도가 나가고 있는 것들, 이거는 언론에 도착했는 기준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금 관심이 상대적으로 좀 미진한 것에서 제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제, 뭐 권역별 비례 이거 아니라도 현재보다는 무조건 달라져야 된다. 다 양보할 수 있다. 하여튼 지금보다는 달라지면은 저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대구 당원들한테 우리는 동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절박합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부산이나 울산 가서요, 그래 경남 그 이전 예수지에 가서요, 우리가 가장 부러운 게 우리가 경남처럼 되는 거고요. 대구가 울산처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웃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올 의원님들 많이 오셨으니 꼭 이게 개정해 주실 것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을 한국에 부탁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요. 1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죄송한데, 우리 흘러오 계신 분들 중에서 몇 분만 한번 의견 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손좀 가지고 중간 맨 뒤에, 그다음 전부 빨간색 네 분, 그러니까 네 분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달서구에서 권혜민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김병욱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선거개혁 질문은 아니지만 크게 보면 연관될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팬덤 정치를 비판하는 것 같은데요. 팬덤이 아니라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치 고관여층이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딸과 태극기 무대를 함께 묶어서 폄하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저는 개딸은 아닙니다. 개딸이 된 나이가 아니라서.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팬덤 하시는 분들은 보면 본인이 좋아해 주시는 국민이 없어서 배 아파서 비판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부러우면 지시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당원들하고 국민들이 뜻이 무엇인지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국민들의 힘을 더 얻어서 의정 활동을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토론할 때 보면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의견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의도 이런 거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침해하는 거는 이 토론을 진도를 못 나가게, 그래서 가능한 한 말씀할 때 그런 유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예, 전 그 올해 지구당 위원장 맡고 있는 경주지역위원장입니다. 그 오늘 이 자리가 아까 전에 우리 대구시당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김병욱 의원이 끝까지 앉아 있는 모습이 제가 국민의힘당의 의원을 이렇게 칭찬할 줄 몰랐습니다. 어유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정개특위의 그 중요한 거는 원외위원장들의 의지는 정말 엄청납니다. 엄청난데 결국에 그 뭐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의지가 더 중요하죠. 그분들이 뭐 법안을 뭐 신경 안 쓰면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뭐 그리고 정치 개혁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부분, 아까 이소영 그 교수님 말씀이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을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이유이잖아요. 저는 그걸 국회의원들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시킬 거냐라는 어떤 방안이 있는지 저는 그걸 듣고 싶어요. 우리 시민들이, 일반 원외위원장이나 우리 시민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그 방법을 어떻게 접목을 시킬 거냐에 대한 방안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진짜 너무 많은데
고맙습니다. 네. 뺀 뒤에